도대체 인플레이션은 네. 왜 생기고 왜 안 꺼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플레 문제의 핵심은 공급망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못하니까 이제 수요라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돈을 회수를 해도 인플레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오니까 그런 건데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하는지 저도 약간 좀 이상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누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겠어요? 돈이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딴 나라는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컨버세이션, 다이얼로그, 갑자기 영어로. 고품격 대화, 네. 신과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큼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바쁘신, 그래서 한동안 못 나오셨다가 네. 저희가 조르고 졸라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신과 대화 진행해 보죠.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인기, 그리고 네. 교수님께서는 참 따뜻하신 분이세요. 왜요? 따뜻한 커피를 커피. 감사합니다. 찬 커피가 아니라도 따뜻한 커피를 주셔가지고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따뜻한 커피, 향긋한 커피 네. 이런 걸로 그냥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 사실 요새 경제 상황은 그렇게 향긋하고 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커피라도 네. 좀 따뜻한 걸 먹어서 좀 이렇게 데워야 하지 않을까 마음을. 네. 또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들도 보니까 시장 이야기죠. 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역시 뭐 이 8월 물가가 기대보다 조금 뭐 높게 나왔다. 그리고 9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그럼 아직도 이 인력난이 있는 것이냐. 네. 그래서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사실 뭐 그렇게 예상과 차이가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아직은 이 주가가 진바닥이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아닌가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들 중에서 못 판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손절매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러한 이 재무 구조를 조금 이제 쓰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왜 뒤늦게 손절매에 가담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이 대차제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자금 조달을 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을 이제 그 예탁금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한 90이면은 자기들 고유 자본,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자본, 즉 이게 약간 고유 자산이죠. 회사 돈. 예, 고객 돈 이거는 아니라 회사 돈. 그렇죠. 그거는 이제 10밖에 안 돼요. 이걸 합쳐가지고 한 100만큼의 투자 자산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이자라든가 이런 보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국채를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채를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주죠.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과거에 고객한테 약속했던 그런 금리를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계속 금리가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과 같은 좀 위험 자산,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런 금융회사는 우리가 상상하면 보험사입니까? 보험사, 은행 다 은행? 마찬가지죠. 뭐 투자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식 같은 경우를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자본도 훼손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조금만 더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 자기 자본이 다 없어져 버리는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주가를 바라보면서 조금 떨어질 때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걸 따질 거 없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탈출해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팔면 다른 쪽에서 또 이제 도미노처럼
손절매에 가담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왜 이런 뭐 보험사라든가 연기금 이런 데가 이 주식에 탐닉을 했는가, 위험 자산에 탐닉을 했는가 생각하면 이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을 너무 많이 실지 마라라고 이제 BIS라든가 이런 규제 당국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평가를 하거든요.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0%. 그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는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대출은 한 60% 정도. 근데 주식은 100%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파생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사모펀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나는 조금 더 이제 화끈한 거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래서 사실 캐퍼스 같은 그 미국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도 막 집어넣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한번 주가가 깨지니까 굉장히 심하게 이제 통증을 느끼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전고점 대비 예를 들어 20%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왜 그러냐면 결국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손절매에 가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깨지면 내 자기 자본이 고갈될 수 있겠다라는 위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혹시 주식이 10% 내리면 네. 저 친구들의 자기 자본도 10%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줄어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내가 주식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 정도를 해놨는데,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한 5가 됐다. 5가 된다, 뭐 반 깨졌다. 그러면 자기 자본도 이 반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이 있었는데 5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슬슬 이제는 조금 우리 그 금융기관이 의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 돈은 원본 이상 줘야 되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계속 무너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전통적인 모습을 보면은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나더라. 그러니까 20% 미만 깨지는 거 우리는 조정이다, 커렉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밑으로 깨지는 건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크라이시스 모습이 반토막 한 마이너스 50% 정도 났다가 근데 2배 올라서 제자리로 오는 이때까지를 무너질 때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회복할 때 한 2년 반 걸려서 한 4년 정도 걸리더라. 이게 크라이시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무너진 지 얼마 됐나요? 한 9개월, 10개월 됐나요? 네. 그리고 2020년부터. 예,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5% 정도 고점 대비 깨졌고 작년 나스닥이 한 뭐 35% 정도 깨졌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룰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의 습성을 보면은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아직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그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하락해야 생각할 하고. 수 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아마 고점에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다수죠. 꽤 많은 분이 네, 원래 네. 개인이란 자기 생업 때문에 신경 못 쓰고 있다가 다들 주식으로 벌었대 그러면 뒤늦게 가서 고점 잡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이건 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서.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처럼 보험회사들, 금융회사들은 고점에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옛날부터 사왔으니까 네. 고점에서 한 20-30% 무너졌더라도 네, 네. 그들의 계좌는 스틸 플러스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절매 그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좀 무너졌어도 그동안은 좀 먹었으니까 좀 버티고 있다가 네.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실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보험회사도 그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좀 떨어지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빨리 탈출하려는 본격적으로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로 바뀌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무슨 표나 통계나 이런 건 없죠. 이 친구들이 주로 많이 무너졌네 자기 자본이. 그거는 이제 없습니까? 은행들이나 뭐 투자 은행들의 연기금들의 어떤 그 자기 자본은 다 이제 비밀에 붙여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행동을 보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 이제 뭐 그날 하루하루 그리고 통계적으로 뭐 얼마 팔았다 뭐 이런 기조들이 쭉 보이는데 네, 그러면 네. 앞으로도 뭐 팔았던 기조가 있었지만 향후에도 더 많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겠네요. 기관 예,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이러면은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봐도 되겠다 그 이런 매도가 좀 줄어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뭐 예민하게 대응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팔 만큼은 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 아직은 그런 신호는 없는 것 같다. 네. 참.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를 사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50%뭐 반토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사실 뭐 35% 이상 하락한 시장도 있으니까 네.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건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기는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새로 이제 진입할 시기를 좀 고민을 하거나 네. 아니면 한 3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원칙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한 20%까지 뭐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10%까지는 빠지면 더 바이 더 딥을 해요. 더 산다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 밑으로 내려와서 20%까지 내려올 때는 그때는 해지,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20%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나의 주식 비중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0%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어차피 이건 산사태가 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30% 밑에서는 사실 바닥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사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걸 기대하고 사냐면 50% 반토막 날 거를 감안하고 계속 끝까지 매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천천히 매집한다는 뜻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아닐까라고 그냥 뭐 갑자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집을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면 반토막이 나더라도 내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손실은 마이너스 10%죠. 근데 그거는 금방 만회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5% 이상 시장이 하락해 있는 네.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될 네. 그런 구간이다. 실제로 저는 기술주 같은 걸 조금씩 매집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러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이 그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씩. 예. 그러나 젊은 좀 건 희망. 바닥은 조금 더 남은 것 같긴 하다. 네, 기술적인 거죠. 그러나 또 그때 기다려서 사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이 프로님이 계단을 많이 그리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예? 이거 참, 이거 참. 예, 계단을 많이 그리셨어요. 이렇게 하락의 시장.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 수급 주체들 중에 그 기관들, 네. 금융회사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면 네. 그들의 포지션도 좀 공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들은 신용 매물 얼마나 남았다, 미수 얼마나 늘었다 매일매일 공개하잖아요. 네. 왜 그분들 건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서 그렇게 도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HTS에 개인, 네. 외국인, 기관 그리고 네네. 기관도 뭐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하면서 수급이 당일 쫙쫙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그런 걸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쓸데없이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 볼 그러니까 필요 저도 없다. 예전에는 자꾸 밑에 애들이 그걸 보고를 하길래 봤는데 네. 그걸 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기관이 그리고, 막 산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자꾸 이상한 이런 생각만 예, 오히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투자 원칙에 자꾸 손상을 주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안 봤었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인이 오늘 사는 이유는 개인 기관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누군가는 받아서 네, 팔아야 되니까요. 다 파는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최근에 또 한 10거래 가까이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 언론에서도 이슈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네, 수급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이 모든 고민의 원인이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인플레이션은 네. 왜 생기고 왜 안 꺼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일을 해서 인플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예,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연준이 그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공급망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예,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이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국제 보유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1조 달러 미만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맞고 이제 1차 양적 완화 했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 했죠. 그래서 한 4.5조 달러까지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거 조금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금리 더 이상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너무 텐트럼. 부작용이 좀 커서 다시 이제 올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9조 달러까지 쭉 늘어난 거죠. 저게 시중에 푼 돈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중앙은행이 이제 두 개의 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는 돈을 내서 샀다는 얘기 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MV 이퀄 PQ라는 이러한 등식을 누가 만들었냐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은 이제 모니터 서플라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낸 양이죠. 그리고 이 V라는 거는 이제 벨로서리, 그러니까 이제 돈이 돌아간 속도, 얼마큼 돈이 일을 했는가, 투자가 됐는가 하는 거고, 그걸 두 개를 곱해 보면은 결국 이 재화의 가격, 프라이스하고 퀀터티, 결국은 생산량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그 경제가 생산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GDP하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풀린 돈이 일을 해서 결국은 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가 났다 그러면은 퀀터티가 당연히 늘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프라이스도 늘어서 이 GDP가 결국 올라왔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사이에 GDP 성장률을 보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그리고 올해 22년도 한 1.4%로 좀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2010년대 이후로 GDP 성장률이 2.0에서 2.5%였었거든요. 거기 한참 미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촉발시켜서 인플레가 난 게 아니라 결국 돈은 풀었지만 돈이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거는 다른 데서 온 그러한 어떤 인플레 요인이다. 공급망이죠. 그러나 Q가 생각보다 줄었다는 거죠, 공급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 문제의 핵심은 공급망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못하니까 이제 수요라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뭐 지금 돈을 회수를 해도 인플레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오니까 그런 건데요. 이제 결국 70년대 말이나 뭐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씩이나 그냥 급등을 시키면서 거의 경제를 마비시키다 하면서 이렇게 이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야 용감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거의 경제를 질식시키다시피 하면서 한 거니까 사실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용감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이렇게 혼돈을 감수하면서 경제를 마취시킨다면 뭐 인플레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 근본 원인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리를 하게 되면 예. 일단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인력난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일자리 공백, vacancy ratio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계속 일자리 공백이 늘었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최근에 그게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쇼크라는 게 이제 옛날에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경제가 지식 상태에 있었다. 그런 불안감이 증폭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사장님들이 직원을 못 구할까봐 네네. 필요보다 조금씩 더 뽑는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한 뭐 3년 후에 우리가 뽑을 인재들도 미리 내놓고요. 그러는 예. 바람에 네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네.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안 인건 올라가고. 유발 어떤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나서 결국 그 석유하고 곡물 가격이 동시에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석유는
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1950년대 인류가 한 8억 9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70억 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질소비료 그리고 이제 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질소비료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석유라든가 곡물 같은 거는 이건 생필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비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인건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누구나. 그러니까 전방위적 인플레가 발생하고 여기에 어떤 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심한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몇 가지 요인만 꺾여도 금방 잡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상승작용이 꺾여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기준금리 이야기하고 인플레 얘기할 때마다 노동시장이 좀 이렇게 쿨링되는 시그널을 굉장히 연준에서는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는 지금은 뭐 거의 한 1인당 1.6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2개에서는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이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압박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좀 축소돼서 위축돼서 직업이 줄어들면 노동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 구인이 줄어들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나 경제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악화되는 근데 거 지금은 아닙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인력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쿨다운하는 뭐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추락시켜서라도 직원 7명 필요한데 8명 뽑는 사장님을 벌을 뽑게. 줘서 그래서 경기도 어려운데 6명만 뽑으세요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뭐 작전입니까? 결국 궁극적인 대안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경제를 쿨다운 시키려는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어떤 그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이게 선고용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거용 아니냐. 선고용. 선거. 선거용. For election.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폴리티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간선거 거고요. 앞두고.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물가를 저는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하는지 저도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누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겠어요? 돈이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딴 나라는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고통을 보면서 안도감을 얻는 그래도 아메리카는 바이든 덕분에 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사람들이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일리가 있는 크게 틀리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 살아도 그래도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 이게 이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보다 나아졌음을 인식하려면 경제 성장률이 한 연 3%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좀 더 하시고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면서 이제 갈등을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화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금리를 올렸던 목적은 뭐 달러 강세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환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자금 빼면 걔네들도 좀 어려울 것이고 뭐 그리고 뭐 이제 부자들도 사실 뭐 정기금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굳이 주식 같은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 다른 나라의 그 환율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가 절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수입물가 상승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로 이제 그 인플레를 수출해 버리는 그런 효과나 마찬가지고 또 다른 나라는 이제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 압박해 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국민을 어차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어떤 고통을 보게 하면서 상대적인 어떤 위안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졌던 거죠. 그런 전략이라면 정말 스마트한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이 잔머리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움직였어. 이 바이든 정권 초기가 이제 2021년이었잖아요. 그 초에. 네. 그때는 이 민주당이 공화당에 49대 40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어요. 그러다가 확실히 그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힘든 환경이니까 2021년 한 4분기 되니까 이게 42대 47로 역전되더라고요. 2022년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상황은 안 좋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2022년 초부터 연준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다. 물론 이제 인플레 부담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래서 이제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했고 네. 이게 뭐 선거용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조치로 인해서 시장에 긴장감을 조성한 건 사실이고 증시에 악재가 된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패권 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네. 사람의 면역 세포도 이제 자기 면역이 약해지면은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뭐 이 염증을 만드는 것처럼 미국도 약간 좀 그렇게 나갔던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설령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그 중간 선거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이든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랑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간 선거만 보는 게 아니라 2년 후인 어떤 그 자기 재선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긴장 모드로 갈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략에 있어서 제가 바이든의 참모라면 네. 걱정되는 포인트가 알겠는데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높게 올리면 새로운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금리가 위험한 게 불경기를 가속화시키거나 경기를 나쁘게 만든다는 건데 지금 뜨거운 경기라서 고금리 만든 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이유든 혹은 뭐 물가 때문에 그러든 인위적으로 고금리를 만들면 이게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져서 네. 원하던 결과를 못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절대적인 텀을 보면은 그렇죠. 근데 상대적인 텀을 보면은 어쨌든 어느 쪽을 봐서 미국인들에게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을 조성해서 예. 뭔가 그러니까 내가 더 만약에 돈을 풀어서 글쎄요, 뭐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어필할 수 있을까 하고 만약에 돈을 걷는다면 그래서 지금의 이 국면이 어차피 러시아가 한번 대든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수를 두는 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어차피 기존으로 가면은 기존 상태로 가면은 선거판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극약 처방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 좋고 하면 이제 사실 뭐 서민층이 더 힘든 건 맞겠지만 너도 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힘들어. 근데 뭔가 외부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낫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집권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그런 심리가 가장 강한 게 아닌가.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하기야 어떤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가상의 적이든 실제 적이든 적을 하나 만들어 만드는 놓는 거죠.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매우 우리나라도 좋죠. 예전에 약간 좀 나라가 좀 어지러워지면 계엄을 발동하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집권당한테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간첩이 쳐들어오고. 예,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선거 끝나도 예, 이 국면 그러니까 네.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실제 처방이 아니지만 처방인 척하는 금리 인상 기조가 네. 계속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동맹국들이 저항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달러 강세를 통해서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거는 중국, 러시아 쪽이었었는데 영국은 사실 우방 중에 우방이죠. 네, 그리고 이 영국이란 나라가 뭐 지금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출 기업도 없고 그리고 뭐 부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만 많은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금융기관이 가장 뭐 데미지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 헤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가 원화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도 좀 적당히 하지. 뭐 이런 불만들을 동맹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과 영국도. 네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우방국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우방국들이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연 우방국들을 얼마나 더 이제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조금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나 이제 임금이 예상보다 강하다. 그럼 아직 코로나 쇼크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력난이 더 심하고 금리 더 올려야 돼.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딱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일단 오르고 미국 증시가 이제 박살이 나고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 있지 않습니까? DXY 인덱스가 이제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그 디커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크게 급락을 하지만 네.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달러 지수도 그렇게 강세를 못 보이고 옆으로 긴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동맹국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이제 달러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이제 그 자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현상일 뿐이다. 얘네들의 매수세가 끝나면 다시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도 동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신중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미국 스스로도 이 10년물 국채 금리 4%를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뭐 그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6.7% 정도 되거든요. 이건 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서민들이 고통스럽겠죠. 여기서는 집값이 좀 급락을 해줘야 걔네들도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요? 집값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오른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은 고질적인 이 주택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380만 호가 모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500만 호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요새 나오는 실제적, 그러니까 뭐 지표상으로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 미국의 집값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집 얘기들도 안 팔린답니다, 나오는데. 교수님. 네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집값도 레깅에서 나타나니까 근데 과연 그게 그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폭락해 줄 것인지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처럼보다 더 많이 하락.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는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30% 가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집값은 오히려 8%가 올랐었어요. 물론 이제 레깅 한다 하는 거니까 이제 떨어지겠다. 뭐 한 0.7% 꺾였는데 한 달 사이에 이건 굉장히 많이 꺾인 것이다. 근데 글쎄요, 과연 얼마나 많이 꺾일 수 있는 건지, 과연 이제 그 금리를 더 올릴 정도로 만약에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집값이 충분히 떨어져 줘야 금리를 올려도 좀 편안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정도로 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부자들 입장에서도 글쎄요, 자산 중에서 집을 팔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성장이라면 안정적인 자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만큼 안정적 수요가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뭐 그렇지. 지금 재택근무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도 굉장히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달러 강세라든가 좀 긴장 모드가 갑자기 화해 분위기로 확 바뀐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미국이 이제 동맹국을 슬슬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바이든 얘기하는 것도 야 이거 동맹국 시장을 주시하자. 그리고 긴밀히 소통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 거 보면은 이제 좀 동맹국을 의식하긴 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기 원화의 구조적 약세를 보기 때문에 제 재산의 한 반은 달러로 바꿔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달러를 좀 팔았어요. 한번 팔아봤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그래서 요즘 환율이 약간 좀 안정되는 거죠. 하여튼 어쩐지 누가 파는 것 같더라 살짝.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의식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급반전할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떤 조금 이런 그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터널 속에서 어떤 빛은 좀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도 지금 수준이면 꽤 고점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문제 해결되면 좀 완화되겠죠 상승세가.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달러의 저기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좌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조금 저 동맹국을 의식해서 금리를 이제 좀 천천히 올리거나 뭐 나중에 이제 피벗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뭐 당연히 그 반사작용으로 뭐 강세로 가겠지만 뭐 저는 원화는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길게 보면 약세일 거고 원화는. 네네.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할 할 만큼 동맹국들이 중요해요. 즉 선거 때문에 이런저런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 네네. 동맹국들의 반발 내지는 고민이 과연 우선순위일 것인가. 네. 그걸 믿고 그럼 금융시장이 다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만한가 그 요인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결국은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그동안 함께 일했던 예.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동은 확실히 등을 돌렸고 자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우방국들의 지지가 좀 있어야 자기도 일단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미국 쪽에 뭐 투자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자산에 있어서 배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좀 빅피처를 그려 볼 수가 있는데 또 지금 당장만 봐서는 뭐 투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네. 했던 거 걷어들이까지도 그렇고 본전이라도 챙기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근데 커서. 뭐 역사적으로 계속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투자 사이클을 한 두세 번 정도 긴 사이클을 거쳐 보면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아주 고민 없이 꾸준히 매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 김학주 교수님의 그 말씀 그 역사적 데이터를 이렇게 칩으로 이렇게 옮겨서 내재화하고 싶어요. 예, 근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뭘 믿고 하는 거냐면 결국 기업이라는 건 잘하잖아요. 지금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네. 결국 리턴 온 에쿼티,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만큼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설령 아무리 증시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결국은 그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유가 네네. 이게 좀 가라앉아야 물가도 좀 가라앉고 네. 뭐 그럴 텐데 이것도 좀 잦아드는 듯 하더니 또 꿈틀꿈틀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유가는 궁극적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해준다면 아까 제가 인플레이 요인이라는 게 이게 불안감하고 어떤 그 생필품이 함께 올라서 이제 상승 작용을 한다는 건데 만약에 유가만 좀 급락을 해줘도 네. 인플레는 좀 많이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오펙에서 하루에 이제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감산하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될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산유량이 한 1.3%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이제 러시아나 이란은 이미 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산의 총대는 사우디가 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가 얼마나 버틸 거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산유국들은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점유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하는 바람에 이 북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해 산유국들한테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이걸 얼마큼 좌시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저기 점유율은 원래는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경향이 강해요. 한번 밀렸으면. 그러니까 한번 증산하면은 어차피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석유라는 게. 그래서 한번 밀렸는데 다시 빼앗아 오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푸틴이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헛발질은 바이든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친환경으로 갔다가 아직 친환경 솔루션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현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걷다 대고 이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세계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러시아는 이렇게 상대할 애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원전을 써서라도 그냥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자라는 어떤 피드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푸틴이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가장 중요한 수출 자원이 석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위협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제 푸틴의 어떤 입지가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우디를 포함한 이 오펙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석유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구체화됐다 이러면은 더 조바심을 낼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사우디가? 이제 산유국들이죠. 산유국들이. 네, 예. 특히 이제 지금 감산 점유를 뺏기고 있는 오펙 애들이 굉장히 좀 다급함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시티그룹에 의하면 미국 석유 소비의 43% 차지하고 있는 이 휘발유 네. 수요가 전년비 6%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안 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차 안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택근무하는 거가 있고요. 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게 보급되니까.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36%가 재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네, 그런 거에 재택근무의 편안함을 알게 됐으니까. 관행적 습관적으로.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2018년 이후에 세계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집에서라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유능한 인력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 채굴은 이미 모두가 다 이제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뽑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 하락이 기대가 된다면 그럼 아직 뭐 수요가 있고 아직 가격이 높을 때 그때 빨리 뽑아 먹고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지금의 인플레는 이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이 생필품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바람에 어떤 상승 작용에 의해서 이제 조성되는 건데 그런 축 중에 하나, 유가라는 한 축이 꺾인다면 그러면 인플레의 어떤 불안 심리도 훨씬 좀 잦아들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유가가 튀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갈등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면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러시아나 중국이 너무 게임이 안 돼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이 결국 미국한테 손을 든 이유가 뭘 보고 손을 들었냐면 90년하고 91년 그 사이에 쿠웨이트에서 이제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예. 그게 이제 사막의 폭풍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상한 전쟁을 했죠. 전자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반도체 힘이에요. 컴퓨팅 파워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린 얘네한테 게임 안 된다. 라는 거를 직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이 소련 연방을 해체한 게 91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의 폭풍 보고 나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논평이 나오는데 결국 소련이 이 미국한테 결국 손을 든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모든 국방력을 포함해서 모든 핵심 자원이 반도체에 있는 거죠. 반도체를 장착한 무기는 강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신경망을, 통신망을 다 마비시켜 버리죠. 예, 그리고 스텔스로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난번에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되게 촌스럽지 않습니까? 여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싸우기에는 너무 인탱글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너무 한데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전면전으로 갈 수 없는 서로 간의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유가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푸틴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촉발해서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의 소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환경을 더 빨리 만들게 되는 상황을 네, 연출을 그렇죠. 시켜버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석유의 수명을 약간 단축시켜버린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이 석유 시나리오는 스코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기적으로는 푸틴도 죽겠죠. 저도 죽고 그렇긴 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석유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가 궁금한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긴 사이클로는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깎아서 결국 이제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내려가는 쪽으로, 쪽으로 예. 베팅하면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이미 지금 이 석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선박을 주문한 거죠. 네. 미국에서 이제 이 쉘가스를 갖고 오기 위한 선박을 선박이 당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2년 반 정도면 이제 열심히 빌리버리 우리가 되지 만들어주고 않습니까?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때 되면은 유가는 굉장히 좀 공경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이기주의는 이 생산 기지를 자국하는 거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으로 와라. 그거 진짜 궁금해요, 교수님. 그 미국으로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동안 미국에 공장 안 지었던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인건비만 높고 막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벌어도 어디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 공장 지으라는 이 바이든의 요구가 선거용이거나 아니면 그냥 바이든 임기용이라면 다음 선거 때 트럼프가 다시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가 이 위기를 넘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건 100년 가는 대세니까 빨리 가서 미국 예. 땅 사야 되는 겁니까? 100년 가는 대세 같은데요. 10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와. 하여튼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결국은 이제 이 글로벌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각 나라의 비교 우위를 이용해서 너 이것도 한번 해봐라고 기회를 줬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생산의 어떤 기회를 미국으로 갖고 오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중국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만들면 다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런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맞춤형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근데 미국으로 가면 그런 이 문제 해결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들도 다 미국 갔어요.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주는 그 R&D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다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는 거 그 아니겠어요? 가치가 커지고 있다. 싼 인건비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이 설명하는 거는 역시 이런 R&D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은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시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인건비를 극복하려면 결국 로보틱스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4분 초고속 통신망을 깔면 결국은 이 가상 세계에서의 작업이 그대로 현장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4분 인터넷이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공장에는 기계만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사람 덜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계속 공장에서 사람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은 걱정. 가상 공간에서 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잘 안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저항을 느껴요. 내가 뭐 그렇게 스마트하게 살면 뭐 하냐? 야, 이대로 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싼 투자는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뭐가 그 초고속 통신망을 이 자극을 하냐면 패권 다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좌우를 뺏어 오려면 결국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 로보틱스 뭐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경쟁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집하고 있는 주식들이 이런 쪽이 사물 있어요. 인터넷 5G. 예. 이런 쪽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뭐 노동력이라든가 이제 석유의 어떤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중동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의 어떤 운송이라든가 사람의 이동이 감소하니까 석유의 수요는 줄어들고 로보틱스는 결국은 이제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가 지금 러시아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사우디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석유의 어떤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그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갖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설에서 봤는데 푸틴을 패러노이드, 그러니까 이 편집증 환자다. 그러니까 푸틴이 미국이 우리의 어떤 자원을 다 말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망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푸틴의 생각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미국이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그 자국의 어떤 그러한 이 부의 불균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뭐 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워낙 우월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겠으나 네. 아니 나이키가 뭐 집신과 남학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좋은 운동화를 원하니까 만들다 보니 집신과 남학신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푸틴의 석유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그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데 글로벌 리더라면 자기가 이제 거느리는 어떤 식솔들을 좀 이렇게 생각도 해주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예. 이제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초고속 통신이나 뭐 로보틱스가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게 예. 기정사실 대세로 굳어진다 그러면 아마 사우디도 쉽게 그냥 먼저 팔아먹고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제조업에서 이렇게 입지를 확립한다. 모든 어떤 그런 생태계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패권이 조금 더 공고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그럽게 편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를 밖으로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때가 되면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 몇 년쯤일까요? 이 시나리오가. 글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안에 네. 초고속 인터넷의 투자는 굉장히 빠르게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든 너무 해야 이게 속이 되니까. 보이는 질문이겠지만 그 초고속 인터넷, 로보틱스 쪽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집하고 있다고 예, 하셨어요. 네, 네. 그게 어쩐지. 한국 기업이십니까? 미국 기업이십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뭐 저 글로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 투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ETF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5G 뭐 그다음 초고속 인터넷 이런 쪽에 ETF들이 해외에 ETF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원화의 어떤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글로벌 ETF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ETF의 포트폴리오는 믿을만해요? 그 ETF 만드는 회사가 그거 잘 봐야 돼요. 잘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ETF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잘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업체들을 조금 이제 보고 점유율 있는데요. 높은.
예, 뭐 예. 그랬나. 예,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붙어서 업데이트를 잘 해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쪽. 사실 우리나라에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로봇 관련 ETF가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몇몇 가지 종목들을 포함했는데 보니까 뭐 중소형 그러니까 로봇만 딱 하는 기업들은 사실 거의 비중이 많지 않고 대형주를 보면 이거는 이게 로봇 ETF인지 그냥 대형주 그냥 이렇게 코스피를 모아놓은 사라는 건지. 예, ETF인지 그런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서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워낙에 그쪽 산업에 있어서 좀 굵직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새우버거에도 새우 요만큼만 들어 있고요. 함유율 실제 다 빵이고 뭐 케찹이고 그렇지 그 뭐 새우 몇 개 들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름이 새우버거이듯이 로봇 ETF에도 로봇 이만큼만 네. 들어 있는 거예요. 새우, 그럼요. 로봇 맛 예. ETF. 그렇죠. 예. 그 글로벌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리의 소재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 만약에 이제 저도 그 과거에 이제 이 삼포 TV 나와서 자꾸 기술을 얘기했던 이유가 스스로 그런 ETF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였었죠. 포트폴리오를 자기 포트폴리오로 꾸릴 때. 그렇지 예, 그렇지. 예. ETF처럼 예,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참. 교수님 저는 그 시나리오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서도 네, 네. 최근 50년간 전 세계는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풍요로워지고 이제 미국의 중산층 몇몇만 좀 피곤해졌지. 전체적으로는 세계 부의 불균형도 많이 해소되고 네. 못 살던 신흥국들의 국민들도 그나마 먹고 살게 되고 한 게 그 원인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네, 네. 이거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미국이 그걸 바꿔서 자국 중심으로 가게 되면 네, 네. 전 세계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게 될 거고 중국의 노동자가 만들면 될 걸 억지로 굳이 사물 인터넷 로봇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지게 하겠으나 그게 싸겠습니까? 그러면 선진국 국민들은 그걸 사서 쓸 수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팔기는 또 어려울 거고 네. 그게 뭐 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라는 한계고요. 만약에 세계가 하나의 그 나라였다면 굳이 이렇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폴 볼커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려서 이게 진짜 해결된 것이냐? 그것보다는 그때 극적인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 해법이었었어요. 놀라운 생산성 향상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기계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뭐 그러면 그 뭐 전후에 뭐 케인스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재정 지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 한계에 있다. 그러면 인플레를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따라다닐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풀어놓고 그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특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그런 질서로 들어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중심의 어떤 바텀업, 그러니까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들기 좀 쉽게 좀 뭐 인프라 깔아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이런 사물 인터넷, IoT,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 세계를 통한 어떤 디지털 그 어떤 뭐 생산 뭐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 사이버 보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뚫으면 다 뚫리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근데 특히 이제 그 5G가 되면은 해커가 정보를 탈취해서 도망가는 속도가 4G보다 10배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해커가 들어와도 이 정보를 탈취해서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이제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를 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고정 간첩처럼 숨어서 쭉 둘러봅니다. 근데 이 사이버 보안 업체도 일단 누가 고정 간첩처럼 잠입해 있나를 알기 위해서 내부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슬슬 흘리죠. 그래서 어색하게 행동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걔를 예의주시 보고 그리고
직접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슬슬 흘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보를 훔쳐가지고 그 중에 거짓 정보도 있겠죠. 하여튼 갖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적해가지고 적의 근거지를 선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해커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얼리 디텍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잘하는 사이버 보안 업체가 결국 그 이제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맨디안트 이런 두 가지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디안트는 구글에 인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도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기업도 상장사입니까? 예, 한 시가총액 50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간에 노르스트림 같은 경우를 누가 파기한 거냐? 네. 근데 그 수혜국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 미국, 중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우방국인 유럽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어떤 그 조인트 파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고 아마 미국이? 러시아의 자작극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결국 러시아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신이 해결하는 방법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송유관에는 이 누출이라든가 어떤 그런 압력 같은 거를 이제 그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스마트 피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압력이 높은데 아니야, 압력이 낮다. 이렇게 해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이미 텍사스에서 이제 미국 동부로 가는 석유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킹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일주일 동안 석유가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지금 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극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이 초고속 인터넷, 로보틱스 중요하지만 사이버 보안도 함께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점 매집 투자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별표 쳐놨습니다. 너 멀죠? 다시 복습. 통신. 잠깐. 예, 통신. 사물 인터넷, 예, 통신, 예, 통신 쪽, 이제 로봇 고성능 쪽, 반도체, 로봇 쪽, 로봇.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보안, 예,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해진다. 미래 산업으로 대표되는 항상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했을 때 이런 쪽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만 보면은 너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빅피처가 있다면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정말 50조짜리 기업이 있다면 뭐 미국 네네. 쪽 투자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ETF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KHJ ETF.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종목 사실 그 기업을 우리가 안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미국에는 되게 많지만 우리나라는 좀 약간 신생 기업 중에서는 관련된 산업이 영위해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뭐 비상장 기업 많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지금 막 시작돼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초기 기업,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초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기업 살 때 딱 두 가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있느냐도 보지만 두 번째는 코어 컴피턴스니까 핵심 경쟁력을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핵심 경쟁력은 남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차별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한국 기업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글로벌 시장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이지만 이 투자의 무대를 한국으로 가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한국 얘기 좀 더. 엔화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인플레 오면 엔화는 무조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만성적인 디플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인플레 압력보다 디플레 압력이 더 그걸 걱정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플레 와가지고 물건 가격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팔린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가 오면 제품 가격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 짤을 궁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인플레가 와도 금리 올릴 수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명목금리 올릴 수 없으니까 실질 인플레만큼 실질 금리가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은 금리상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디플레가 온다 그러면은 뭐 이미 낮은 금리라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플레만큼 무조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거니까 이런 게 약간 좀 잦아지면 일본 자산은 굉장히 뭐 한번 사볼만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깨지면서 다른 나라 증시도 다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제일 잘 버틴 데가 니케이예요. 한은 그렇게 깨졌는데 또 네. 증시는 어떻게 버텨요? 그거는 이제 절하된 엔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잘, 가질 것이다. 나중에 달러를 나중에 벌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는 대체 불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밀기계, 정밀화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이런 좀 약간 피곤하게 신흥국하고 막 경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경쟁하지 않는 그들만의 우위가 어떤 있네. 독특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엔화는 한번 저는 사볼 만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하고 또 공통적인 약세 요인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신재생 발전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산 많아서 태양광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바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바람에 뭐 해상 풍력기 설치하기 어렵고, 그래서 비싼 친환경 에너지 사 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아주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곳에 있기 때문에 방위비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그 교육 같은 거 감소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배터리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 과거에 그 수출해서 벌어온 달러 팔고 원화 사는 그 거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화는 좀 구조적으로 약세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로 소비는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비가 안 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일한다는 게 투자된다는 건데 돈 일할 만한 그런 기회를 한국에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이 약간 좀 금리를 더디게 올리거나 피봇을 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주면 원화 가치 좀 오르긴 할 거예요. 전 세계 통화랑 똑같이. 근데 구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서라도 해외 자산을 사서 어떤 여러분들 재산 중에 일부는 달러로 바꿔 놓으셔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산 중에 일부를 코인으로 바꿔놓는 건 어떻습니까? 달러로 바꾸세요. 근데 그 코인을 그러니까 코인이 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인 투자도 조금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공부를 해야 코인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제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 바람에 뭐 아르헨티나 페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터키의 리라 같은 거는 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떨어진 것만큼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오르기라도 했잖아요. 네. 얘는 그냥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그 국민들은 좀 다른 나라 통화로 좀 유출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암호화폐로 좀 바꿀 만한 수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면 화폐 가치라는 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 기자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이.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희소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유용성이 그만큼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트코인 보면은 1초에 5건 거래돼요. 비자는 1초에 6만 5천 건 거래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유용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이더리움 2.0이 이제 그 뭐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그러니까 이 거래 공증을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51% 주요 지분 가진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자. 그럼 빨라진다. 네. 그래서 1초에 뭐 10만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기도 99% 정도 줄이고 다 좋은데 이렇게 뭐 몇 사람 안 되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주체가 공증을 하게 되면 해킹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암호화폐는 이제 민간 중심의 경제라든가 디지털 경제가 커질수록 그 시장 규모는 커질 게 분명하긴 해요. 그러나 이 기술적으로 완성된 화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코인 중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런 것들을 사요. 그래서 더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혁신적이 나오면 그걸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코인 중에 밑에 밑에
뭐가 토큰 같은 게 있어요. 그 토큰은 사업 하나가 그냥 토큰이에요. 네. 그 사업이 매력적이다 그럼 토큰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얼리 스테이지에서 매집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어렵네요. 이게 투자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하잖아요. 차트 분석.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투자를 하니까 이거는 뭐가 좋다더라. 예, 투기죠. 예. 그냥 뭐 좀 그냥 사주인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냉장고 공부하고 냉장고 구입합니까? 뭐 자동차를 공부하고 자동차를 구입합니까? 아니, 최소한 비교는 해보잖아요. 뭔가 비교해보고 내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살짝 고민은 해보는데 글쎄.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약간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약간 옆집에 우리 친한 친구가 그거 투자해서 수익을 되게 많이 봤대. 이게 지금 대세래. 이런 약간 소문에 많이 좀 휘둘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최근에 또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개인 투자자들의 스탠스는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코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책을 봐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네. 찌라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서치 리포트들이죠. 사설 리포트가 있어요. 이런 돈 코인들이 주고 이런 시도를 되게 하고 싸요.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코인 관련된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 정확성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속성, 적시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가 어떤 그 모자익을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는구나라고 힌트를 얻는 거죠. 즉 그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역시나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영어 공부, 투자에 대한 뭐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공부. 그런 코인들이 밸류를 갖습니까? 즉 그냥 사람들이 원해서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자산이고 투자잖아요. 네. 어렵죠. 그런데 이제 골드,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 밸류에이션 하기가 상당히 논리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기대를 사고 파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코인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이 코인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코인의 어떤 그러한 기술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러면은 저는 안심하고 사요. 내 뒤에 흥분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솔직함까지 갖추신. 그냥 우리 공부하기 싫고 학주형이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김학주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냥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어떤 조언을 사실 그동안 3프로 TV에 못 나온 이유가 책 썼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그 책을 한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어떤 주제로 책을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신성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서재에 꼽아놓고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나왔을 때 꺼내서 볼 수 있는. 언제 나옵니까? 책은? 한 11월 중순쯤 나올 11월 겁니다. 중순쯤에 원고는 대충 넘기시겠네요. 다 넘기겠죠. 그렇죠. 이제 출판만 남겨놓은 알겠습니다. 꼭 책 쓰시는 분들은 진짜 고마워해야 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좁은 출판 시장에서 책을 쓴다는 건 그냥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꼭 고맙습니다.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출간되자마자 저는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려고 하지 말고 그 책을 사봐라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오랜만에 뵀는데 최근에 고민되는 것들을 다소 레디컬하기도 하고 그러나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